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채널A가 말이죠. 유시민 이사장을 음해하기 위한 취재를 시도했다가 된통 걸렸죠. 그 기자에 대해서 또 데스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들 봐라. 전부 다 증거인멸을 했어요.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만약에 이게 친조국 언론이 이랬다면은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육해공을 다 동원해서 탈탈 털었을 겁니다. 검찰의 향후 대응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 내용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왜 이용수 할머니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5달 뒤에 제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5달 뒤면은 10월 26일이군요. 12.6대. 한참 이 광기의 언론 보도 또 광기의 정치 공세가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겪으면서 이거 언론들이 보도한다고 한 목소리로 보도한다고 같이 그 장단에 춤을 맞추면 이거는 나만 바보가 되겠구나라는 경험치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5달 뒤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팩트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인 증언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팩트 입증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시간 지나봐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또 검찰이 개입했다고 그러니 또 검찰이 무혐의 이렇게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 재판정 가서 판단하는 걸 보고 그때 가서 제가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입장을 정리해야 여러분 그래야 유능한 겁니까? 이 시사 논평에 있어서 유능한 것은 뭘 잘 때려 맞추기보다는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다른 누군가가 다 예단을 하고 먼저 그 결론까지 다 내버려요. 그때 그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사실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실들을 토대로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꼭 5달 뒤에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5달까지 기다려야 하나? 네, 이 말씀도 맞습니다. 당장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가 있다든지 또 증언자들의 견해가 일관된다든지. 네. 적어도 이 문제는 진실 공방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쟁적 영역이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용칼에서는 그거 안 다룹니다. 혹시 그거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 계시다면은 실망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관조 참외가 왔어요, 여러분. 관조 참외. 관조 참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관조라는 분, 성주에서 참외 농사하시는 관조라는 분이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고집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뻥을 치지 말자. 그리고 좀 손해보더라도 친환경 무농약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관조 참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한 자리에서 10개 넘게 까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건 그냥 모양만 참외고 뱃속으로 들어가면 꿀이에요. 자, 2020년 해참외 성주의 관조 참외가 김용민닷컴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관조 참외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무농약 참외입니다. 농약 대신에 천적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고 인공수정 대신에 꿀벌의 자연수정으로 기른 참외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참외가 주는 자연 그대로의 달콤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4.5kg은 35,150원, 9kg은 55,1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진짜 싸네.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이 맛에, 또 이 무농약에 이런 참외
못 만납니다. 여러분, 맛있는 참외를, 믿을 수 있는 참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45,000원일 때 우리 레드에어님은 3상자를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네, 요 저 농약을 안 쳤기 때문에 그냥 껍질째 드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도 뭐 흙이 묻을 수 있으니까 물 한번 씻고 이렇게 껍질째 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근데 껍질이 너무 써서 반드시 깎아 먹습니다. 네, 예전에는 칼이 무서워가지고 참외는 먹어야겠고 그래서 까다가 참외 한 3분의 1을 날려버렸어요. 껍질 까다가.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껍질 까다가 버린 참외살, 아이고 이거 정말 너무 아까워서 정말 요즘에는 거의 그 습자지 두께로 그 참외를 깎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성주 바보 참외 많이 구매하셔서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영님, 껍질은 깎으세요. 깎았는데 지금은 습자지 두께로 자르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버리기 아까워서.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황금대방님, 습자지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네. 아니, 습자지를 습자지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이상한 양반이네. 아니, 습자지를 습자지라고 하지 뭐라고 그럽니까? 나 참, 이 양반. 뭔 상상을 하는 거야? 뭔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기름종이라고 합니까? 예.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바보 참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짜지요? 짜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박지희 씨가 나왔네요. 코업 광고입니다, 여러분. 자, 극찬받는 면역과 활력. 네. 면역력에 또 이만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 코업은 11차 완판됐습니다. 11차 완판됐어요. 코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그리고 페로산 마카와 멀티비타민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요. 코업은 단순 식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면역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 건강에 좋다면서 이거저거 많이 팝니다. 보면은 뭐 그냥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고 말이죠. 네? 뭐 캔디류, 과자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식약처에서 면역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 코어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온 가족의 면역력과 활력을 책임집니다. 자, 2+1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김용민닷컴과 포털 검색창에서 코어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시윤님, 김엄마, 광고 모델 연장과 모델료 많이 받으세요. 네. 뭐, 입금이 돼도 제가 입금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해가지고, 뭐 그냥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그 측면 승부 게시판에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예. 광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예? 자, 광고 없는 방송을 원한다면 유료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자가 바뀌어요. 우리 이동영 씨가 이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두 분이 들어갑니다. 한 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실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이동영 씨가 웃음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분을 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 못 웃기면은 바로 아웃이라고. 네. 이번 주부터 측면 승부 무료 버전에서는 이동영이 야차합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욱이 몸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최욱이 거기 나옵니까? 최욱 안 나와. 네. 홍장원이 누구예요? 홍장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홍장원이 누구야? MC 장원인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예. 정영진은 여혐주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차단시켰습니다. 네. 누구냐고요? 예. 한 분은 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반가워하시고 한 분은 바로 MC 장원입니다. 웃음이 모자랄 것 같아서 MC 장원을 끼워 넣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MC 장원 정말 굉장히 고민이 많겠어요. 못 웃기면 어떡합니까? 웃기라고 MC 장원 집어넣은 건데 못 웃기면 어떡해요. 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영동 극동방송에 이제 개국요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가서 방송 개국 준비를 했는데 그 알게 된 군목 목사님이 계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겹쳤는데 때마침 그때 제가 애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침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때였는데 1999년이었습니다. 그 애인이 바로 지금 같이 사는 부인이에요. 네, 여러분 참 여러분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찾습니다. 제 아내를 찾았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아이가 그때 문자를 다 살려놓을 걸 그랬습니다. 문자를 다 캡처를 해놓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하냐고. 집에 있습니다. 그냥 쉽니다.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그게 이제 속초였어요. 목사님 내일 갈게요. 내일 성탄 예배 때 갈게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라고. 밥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나 참 뭐 밥 준다고 뷔페도 아니고 밥 준다고 그때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옷 입고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이게 이런 참사가 벌어질 줄은 제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갔더니 성탄 전야 행사를 하는데 수백 명의 이 군 장병들 앞에서 제가 웃겨야 되는 시간이 이제 마련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순서지를 제가 봤는데 순서지 보니까 뭐 무슨 기도 땡땡땡땡 아무개 목사, 뭐 설교 땡땡땡땡 아무개 목사. 근데 갑자기 그 밑에 웃기는 시간 땡땡땡땡 김용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웃기는 시간 땡땡땡땡 김용민. 아니 이게 말이야 무슨 축사도 아니고 인사말도 아니고 못 웃겨도 될 만한 순서가 아니라 웃기는 시간 땡땡땡땡 김용민. 웃기는 시간이라고 돼 있었어요. 웃기는 시간. 나 이거 정말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아니 웃길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내가 애인하고 헤어져 가지고 굉장히 침통한 상황인데 웃기는 시간 점점점점 김용민. 이거 이런 멘붕도 없었을 거예요. 웃기는 시간 땡땡땡땡 김용민. 네. 그 어떻게 했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하고 뭐 근데 애들이 웃긴 웃습니다. 비웃어요, 비웃어. 정말 참 그때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99년 이야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이야기야. 그때 강원도 양양에 부대에 가가지고 정말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요. 비웃음도 웃음이지. 비웃는 시간이라고 적었으면은 제가 차라리 덜 부끄러웠을 텐데. 그래요. 박원순 성대모사? 아니 99년에 박원순이 누구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2000년 넘어야 박원순 그 양반을 알게 됐는데. 뭐 그때는 누구 성대모사 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회창 유일하게 확실하게 정말 언제 어디서든 잠꼬대로도 성대모사 할 수 있는 이회창 또 누가 있었더라. 그게 반응이 안 오는 거야. 반응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심지어 서태지 성대모사까지 했습니다. 서태지 성대모사 한번 해보라고 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합니다. 정말 참 그때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웃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99년의 크리스마스 기억이 새롭습니다. 98년이었나?
99년이었다. 99년. 그때 이제 뉴 밀레니엄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모델이 누구냐고요? 모델이 누구긴 박지입니다. 박지. 저 촬영 많이 했어요. 저희 여러분.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저기, 어디야, 세곡동인가, 내곡동인가, 어디 가정집 같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 박지 씨.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과 오마이뉴스 기사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가 막혀요, 진짜. 난 놀라서 환장할 뻔했습니다. 네. 이동재 채널A 기자. 이동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철 씨라고 전 신라젠 대주주인 이 사람 지인에게 접근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 지금 한동훈으로 낙인 찍혔잖아요. 네. 한동훈일 가능성이 있는 윤석열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회유 협박했다는 거예요. 무슨 수단으로 협박했느냐? 당신이 털어놓지 않으면은 가족이 위태롭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이동재가 그래서 이제 이철 측 인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는 윤석열 최측근 현직 검사장 녹취록이 주목되는데, 그걸 들었다는 분 얘기는 한동훈 목소리하고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게 꼭 한동훈이다라는 걸 입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뭐 한동훈 목소리야 뭐 전국에 산재에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어떻게 알아요? 한동훈이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이름이 알려진, 목소리가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뭐 그거는 규명할 때까지는 의혹으로 봐야 될 텐데. 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 대해서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 그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민간 기관이 수사권도 없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이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국민을 상대로 뭔가를 강제하려면 예컨대 영장을 가져와서, 많이 가능한 강제 조치인데, 예컨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나의 신체를 구금한다든지, 체포를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이거 모두가 다 법원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경찰, 검찰은 다 행정부 산하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의 조직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강제 조치를 하려 한다? 위험하죠. 지금이야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 만약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함부로 압수수색하고 또 구금, 체포, 구속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쪽 미래통합당 사람들. 예전에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왜 정몽준 씨가 당대표인가? 당대표가 아니라 서울시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4년 지방선거 때. 근데 당내 경선을 하는데, 그 상대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몽준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했는데, 정몽준 씨가 그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더니, 그 사람 내가 구속하겠다고, 서울시장 되면. 여러분, 서울시장이 뭐라고 구속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체포도 못 시켜요. 체포는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능멸했고요. 또 언론을 장악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왕적 리더십을 구가했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박근혜는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진짜 뭐 서울시장이 누구를 구속시킬 수는 없어도 야, 구속시켜라고 했을 경우 법적 권한으로는 구속 못 시키죠. 그러나 또
그 갖고 있는 권력, 이런저런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회유해서 협박해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명박 시대에 그렇게 해서 불이익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권에게 찍힌 사람들, 무죄가 확실한데,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가 확실한데 유죄가 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박근혜 때도 그랬고요. 한명숙 전 총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강제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법원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도 그리고 구속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일보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기자를 상대로 해서 강제 조사를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동재가 조사위원회 조사 직전에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PC를 포맷해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동재는 이건 해고감이죠. 이 친구는 채널A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동재가 만약에 행여라도 그 회사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뭐 그렇고요. 심지어 방송에 다시 등장한다. 이거는 회사하고 공모해서 증거인멸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100%예요. 아니 1000%예요. 증거인멸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게 이동재만의 일탈이냐. 자, 보십시오. 홍성규 사회부장 그리고 배혜림 법조팀장, 이 사람 휴대전화 속에 이동재와의 카카오톡 대화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 배혜림 그리고 홍성규 역시 진상조사 직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불리한 증거를 없앴다. 불리한 증거를 없앴다. 만약에 친조국 언론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일단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고 시작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완벽한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이거 제대로 수사하는지 수사하지 않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배혜림, 홍성규 이 사람 계속 채널A 다닌다면은 이 역시 회사 조직이 개입한 증거인멸이자 또한 이철에 대한 회유, 협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채널A는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언유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는 이 같은 회유 협박 사실이 회사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취소하겠다. 제어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건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 인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게 염려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때. 이럴 때 구속이 가능합니다. 구속감이에요. 이들 셋. 바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범이지. 너희들은 공범이지. 안 그래요? 그리고 채널A는 이건 뭐 사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채널 반납해야 돼요. 누가 제어가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반납해야 돼요. 언론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박탈당한 셈입니다. 미심의 무대에서 언론사로서 채널A는 자격이 박탈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이게 이슈가 안 되죠? 이거야말로 큰 이슈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굴지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동아일보의 종합편성 채널, 그것도 뉴스도 할 수 있고 드라마도 할 수 있고 스포츠 중계도 할 수 있고 예능도 할 수 있고 그런 채널, 말하자면 지상파고 큰 차이가 없는 채널 하나가 이렇게 대놓고 그 소속 기자가 증거를 인멸했는데 근데 왜 이게 뉴스가 안 되죠? 왜 뉴스가 안 되죠?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요. 채널A 없앨 수 있는 대통령을 저는 뽑겠습니다. 채널A 없앨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거예요. 욕먹기 싫어가지고 좌고우면하고 눈치 보고 여론 유리한 방향으로 말과 행동하는 이런 정치인 저는
선출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뭔가 적폐청산을 해야지. 그래야 이 친일 구더기들이 다시 기어나오지 않죠. 이 적폐 구더기들이 기어나오지 않죠. 혼 좀 내야 합니다. 혼 좀 내야 돼요. 예. 자, 적폐청산이 가능한 대통령이 꼭 뽑혀야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토대를 잘 닦아놨어요. 이제 보다 강력한 결단과 또한 상황 장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네. 그런 대통령을 저는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누구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속 보이고 너무나 그 의도가 확실한 증거인멸,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이런 검찰 제대로 장악하고 혼내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방송에서 가끔씩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상 비평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인상 비평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객관적으로 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저 사람은 대통령감 아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다음 대통령은 적폐를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하고 이런 언론에 좌고 우면하지 않는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채널A의 제어가 취소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야 방송통신위원회 두려운 줄 알지. 아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뭐하러 그 자리에 계신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쁜 방송사는 좀 없애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뭐 조건부 제어가 이러니 물러보지. 그 물러 보이든 말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좋나요? 그 자리에 부합한 또 그 자리가 말하는 역사적 사명에 눈을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좀 너무해요. 너무합니다. 예. 허욱 씨 같은 경우 6월 말인가 7월 초가 그 양반이 임기인 걸로 아는데 이분이 다시 되면 안 됩니다. 예. 이분은 뭐 이 정도에서 굿바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TV조선 채널A 지금 아주 막 나가죠. 예? 그리고 뭡니까? 뭐 TV조선하고 채널A는 뭐 그나마 조건부가 걸렸기 때문에 또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몸살리는 면이라도 있는데 SBS 막 나가잖아요. 여러분 SBS 막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권 동안에는 제어가 심사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장 다 봤다 이거지. 다 잡은 고기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정권 아래에서는 더 이상 고개 조아릴 일 없다 그러니까 좀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정권은 그래서 그렇게 막 나갔던 이 언론사들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자기들이 과거에 공격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뭐 그냥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서 물고 뜯겠죠. 물고 뜯는다고 그렇게 상처 입을 대통령 같으면은 뭐 대통령 하지 마셔야죠.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 가려면 여러분 최민희 의원이 기본적으로 그저 사면 복권이 돼야 돼요. 공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공직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면 복권을 위해서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됐으면 한번 풀어줄 만도 한데 8월 15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최민희 의원이. 참. 그 자리가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야죠.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냈는데 그거 왜 못해요? 다음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한겨레 칼럼인데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재난지원금 세대주가 받았어요. 식구가 4명이면 100만 원 이렇게 받았죠. 1인 가구면 30만 원 받았나 그럴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양난주 교수도 그렇습니다. 양난주 교수가 칼럼 열심히 쓰셨는데 너무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예. 양난주 교수님 좀 얼굴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 네, 양난주 교수님 죄송합니다. 좋은 칼럼 쓰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칼럼인데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도록 설계한 긴급 재난지원금 덕에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현실에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가족과 같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현실에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가족과 같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말이 어렵나요? 행정안전부는 이의 신청이 약 7만 건에 달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세대주한테 돈을 줬는데 이거 안 돼요 하면서 이의 신청이 7만 건이 들어왔대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행방불명이라거나, 그러니까 세대주한테 줬으니까 그 세대주가 또 외국에 있거나 시설에 있기도 한 경우, 이런 경우겠죠. 네. 그것만이겠습니까? 세대주와 세대원이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대주가 수령한 지원금이 세대원에게 쓰이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부부가 사이가 나빠요. 굉장히 사이가 나빠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로 세대주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예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네, 이혼한 부부 중에 사이좋은 부부도 있습니다만은, 상당수는 좀 험악한 관계가 돼서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재난지원금이 헤어지기 전 남편이나 부인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 돈 내놔라 이러면서 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가 아니라 다른 부모 앞으로 자녀들의 지원금이 가기도 한다.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면 세대주가 받는 지원이 고른 분배가 가능할까? 예컨대 4인 가구예요. 그러면 세대주가 25만 원씩 까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일부 언론은 재난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를 두고 가족 갈등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급자가 누구인지는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수급자가 세대냐 개인이냐, 이것은 사회보장 역사에서, 사회복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국가가 아동을 지원해야 하며 그 수당은 반드시 어머니가 받아야 한다,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당연히 가장이었죠. 그때는 당연한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아동을 위해서 쓰라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요. 이거 지가 다 먹는 경우가 있죠. 하룻밤 대보집에서, 유흥업소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수단은 반드시 아이를 직접 돌보는 어머니가 받아야 한다.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양난주 교수님 이 칼럼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주장은 1900년대 여성 참정 운동을 하면서 방문했던 수많은 저소득 노동자 가정에서 여성과 아동의 삶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게 정확하게 올해로 100년입니다. 1920년에 미국에서 투표권이 보장됐어요. 그전에는 여자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투표권을 주지 않았죠. 너무나 불평등한 세월을 살았던 우리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보장이 이제 1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수당은 여성한테 왜 가? 다 남성한테만 갔지. 이런 잘못된 그런 관념이 지배했던 사회였습니다. 2018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약 2,000가구로 이 가운데 1인 가구가 29.3%로 가장 많다. 와, 30%예요?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2인 가구와 합치면 전체 절반이 넘는다. 와. 옛날에는 뭐 4인 가구, 5인 가구 이랬잖아요. 30년 전에는 4인 가구가 29.5%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가구의 절반을 4인, 5인 가구가 차지했다. 전체 28.7%를 차지했던 5인 가구, 오늘날 5.4%에 불과하다. 그렇군요. 저희 집이 5인 가구인데 애들이 쑥쑥 크면 또 각자 또 1인 가구로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만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뭐 3명이 다
독립하면은 저희 집이 이제 2인 가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은혜비님, 칼럼에서 페미니즘의 냄새가 난다. 아니 뭐 페미니즘의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개인 지원으로 가자는 것이 핵심 취지인데 페미니즘이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악이라고 보진 않는데 다만 그 페미니즘을 앞세워서 아무에게나 여혐주의자다 이렇게 낙인 찍는 거 저는 그건 반대예요. 우리 성평등의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뭐 특정성이 우월하다, 특정성이 열등하다, 특정성은 짓밟아야 된다. 이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페미니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레드어님, 저보고 각각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이, 별 말씀을. 그래요. 좀 다가구보다는 다묘 가정이 어떨까 싶어요. 다묘 가정. 고양이 한 4마리 키우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뭐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인 가구가 30%, 2인 가구와 합치면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30년 전만 해도 4인, 5인 가구가 50%가 넘었는데 대역전이 이루어졌네요. 대역전이 이루어졌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각방 세대 아닙니까? 각방 세대들이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각방이 아니라 각집이 된 거예요. 옛날에 참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 방에서 뭐 5명, 6명이 한꺼번에 자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예. 20세기에 도입해서 발전시켜온 공공부조,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에 의해서 일하는 남성과 가사를 전담하는 여성,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을 전제로 설계 된 급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요. 지금 뭐 건강보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렇게 그 급여 체계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회보장이 더욱 효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가구 단위에 기초한 소득 보장의 관습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개인에게 주자 이런 얘기죠. 예, 개인에게 주자. 예. 우리 레드연님, 저도 언니 동생이랑 같은 방 썼는데 요즘은 각방 세대.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 동생하고 같은 방 썼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좋아했던 노래가 이문세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뭐 1집부터 4집까지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응?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 이렇게 테이프가 씹어지는 상황이 올 때까지, 예. 테이프가 씹힐 때까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동생은 듣기 싫지, 예? 지가 듣기 싫다고. 근데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슈퍼스타 K 기억하시죠? 2 그 장재인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문세 노래 부른 에피소드 있죠? 예? 장재인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 노래 불렀고요. 예. 다이 김용민이가 열심히 이문세 노래 열심히 틀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에피소드가 나온 거예요. 제 덕입니다. 이문세 씨는 저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 동생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입니다.